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4.16 참사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일찍 떠나게 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도 이렇게 급하게 와서 막 급하게 강연하는 체질이 아닌데, 우선 또 가족분들도 와 계시네.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가 뭘 느꼈는지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스스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감정이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부터 한번 되짚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부류로 좀 한번 묶어볼게요. 저 지금 고등학생들이시죠? 대학생들이세요? 예. 좋아서 웃은 거예요? 싫어서 웃은 거예요? 그죠? 한 살이라도 어리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네. 네. 분노. 저에게 허용된 칠판의 공간이 여기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여쭤볼까요? 무기력함, 답답함, 뭐 이런 개념이죠. 무기력, 답답함.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자, 또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기, 예, 남성분. 뭐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주되게 지금 회상해 보니까 이런 감정이 나는 많이 들었다 하는 감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슬픔. 예. 슬픔이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들었던 느낌이죠. 그죠? 슬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세 분이 좀 연배 있어 보이시는, 예, 세 분 중에 한 분이 좀 답변을. 되돌아보니까 난 그 당시에 이런 감정이 좀 많이 들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참 착하게 예. 잘 듣더라.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 약간 그건 뭐라고 할까요? 감정으로 평가하면. 예. 내가 느낀 감정. 예. 우리가 느꼈던 감정, 또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감정. 뭐 무기력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기력. 너무 무기력하게 순종적으로. 아니, 본인이 무기력하다? 아이들이 무력했다? 아이들이 무기력하다고. 본인이 느낀 감정. 저의 감정요. 가장 큰 건 슬픔이죠. 슬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좀 누구한테 한번 좀 여쭤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진짜 고등학생 있다. 고등학생 맞죠? 예. 자, 뭐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좀 가깝죠. 고통. 이쪽이 좀 가깝고.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성인 남성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미안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감정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 왠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이런 감정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혹시? 워낙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예, 안 시켜.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우리 가만히 있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주제잖아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행동도 하실 수 있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냥 미안함.
우리가 뭐 슬픔이나 고통을 느낀 거는 이제 더 이유를 설명 안 해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슬프고 또 그 광경을 봤을 때 고통스럽고 한 거는 더 이상 이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분노. 아까 분노라고 얘기하셨는데 분노는 왜 느끼셨어요? 물에 빠져나버리지 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나라가 왜 이러지?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아니 왜 뻔히 눈에 보이는데 못 구하지? 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사 당시에는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탈출 명령을 한다든지 해경에 올라가서 유리창이라도 깨서 나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저거 왜 저러지? 아니 우리나라 OECD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8위, 7위 한다는 나라가 왜 이러지? 웃긴다. 너무 황당하다. 나라가 진짜 엉망이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고 특히 사건의 진행 경과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더 분노하셨죠. 첫 번째, 세월호가 출항할 때부터 과적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적을 막을 장치가 작동을 안 했죠. 그죠? 사고 날 때까지 한번 봅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과적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세월호가 한 128번 운항했는데 100번 넘게 과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번도 정부에 의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당국에 의해서 너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항부터 이상하고 전혀 스크린이 안 되고 쭉 가다가 진도 VTS에서 어땠어요? 진도 VTS에서 세월호가 중요 선박이기 때문에 진도 VTS 관제 해역으로 들어오자마자 추적할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켰다는 거예요. 그걸 키면은 관제 화면에 이 얘기 지금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런 얘기 하나하나에 저희들이 다 분노했었어요 예전에. 키면은 배 주위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서 그 배가 더 눈에 잘 띄게 해서 관제를 잘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요한 배였고 실제로 관내에 들어왔을 때 진도 VTS에서 근무자는 그 스위치를 자기 손으로 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진도 VTS 해역에서 들어온 배가 속도가 이상하게 떨어지고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자기가 정작 그 주위에서 지켜보겠다고 스위치는 켰지만 전혀 지켜보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것도 황당하고 또 뭘 했어요? 타 있었던 학생이 119에 전화했더니 위도 경도를 물어봤다. 빵 터지죠. 이게 뭐야? 이 황당한 놈들 뭐지 이거? 그리고 나서 기본 수칙이 뭡니까? 119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추후 변화된 상황을 체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죠.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또 굉장히 황당했었죠. 그리고 나서 해경이 출동해서 기본적인 탈출 명령 다 안 했다. 이거 알고 됐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해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탈출 명령 했다. 처음에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위로 일지도 조작했었고 탈출 명령은 없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이거 뭐야 나라가 온통 다 거짓말만 하네? 이런 느낌 쭉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땠습니까? 참사 이후에 모든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원구조 오보지만 500명의 잠수부가 동원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항공기는 80몇 대가 동원되고 있고 선박이 2천여 척이 동원됐다 그랬어요. 맞죠? 어느 한 방송도 구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역 수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방송한 방송이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건 실제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분들이 낚싯배 빌려서 나갔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영상 요즘에 자주 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기자들도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기자들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촬영까지 다 했는데 보도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금 500명의 잠수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육해공 종합 엄청난 슈퍼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는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분들이 야 이거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
언론이 저렇게 보도하니 서울 사람들은 전혀 진실을 모르겠구나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차라리 진실을 알리자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시잖아요. 경찰이 버스를 막으니까 버스에 내려서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가시다 진도대교에서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와씨 막 욕 나오잖아요. 기자들 언론들한테 이런 기레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시래기가 맞는데 거기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분노를 할 만한 일이 계속 많았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가 했던 수많은 진실 은폐 최근까지도 분노는 이어지죠.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조작했다.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와 황당하다. 저 자식들 인간도 아니야. 이런 분노가 계속 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나라의 처참한 현실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나는 국민과 국가와 결혼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말 무능하고 그걸 넘어서서 부패하고 그죠? 그랬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그리고 진실을 보도해야 될 언론은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가 목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분노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실망하게 됐던 거죠. 그죠? 이거는 뭘까요? 이 미안함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은 뭐 이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잘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미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참사에서는 예를 들어 성수대교나 아니면 그 삼풍백화점 터졌을 때 어른들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었어요. 저는 집회에 나가서 이런 말씀 하시는 어른들 많이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 참사하고 다르다. 근데 이 미안함의 정체가 뭘까?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몰랐구나. 또는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나라가 엉망인 건 알았지만 내가 챙기질 못했구나. 왠지 나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된 것 같구나. 라는 감정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미안함이란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참사에서도 보면 이런 것 느껴지는데 세월호 참사는 이런 감정들도 많이 느꼈던 거. 그 배경에는 참 나라가 엉망이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으면서 동시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될 때까지 난 뭐 했지? 내가 어른인데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네 사실은. 오히려 나도 거기 일조했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특히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됐었던 게 뭐예요? 기업이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윤을 우선 추구했던 거. 돈. 그죠?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그죠? 자기 책임만 어떻게든 벗으려고 했던 비겁함. 언론인들의 비겁함. 나는 정규직 기자로 남아야 되는데. 난 승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사고 해역에 나가서 봤을 때 아무도 수색 안 하는 거 내 눈으로 봤고 내가 촬영도 했고 내가 인터뷰도 다 땄지만 보도는 500명이 잠수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용인할 수 있었던 비겁함. 그죠?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뒤늦은 후회, 미안함, 죄송함 이런 것들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런 감정들은 이제 점차 잊혀지기 마련이고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했었던 여러 이유들이 지금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맞죠? 언론들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검찰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뭐 해경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다시 태어났다. 해경이 다시 부활했다. 이제는 국민 안전을 해경의 날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하지만 또 사실 모르는 거죠. 까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 분노했었던 여러 이유들이 과연 다 우리가 바랐던 대로 우리의 분노가 다 없어질 정도로 개선이 됐고 해결이 됐느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 분노의 원인을 진짜 없애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확실히 다른 어떤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국민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할 때만 이 미안함을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미안함을 벗을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업이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내세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가. 이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라고 봤을 때 솔직히 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뻔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원동력과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 세상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못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쓸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뭐 질의응답 짧게 받고 서울로 횡하니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냐면요. 이 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구의 가계소득 구성표입니다. 가계소득 구성표인데요. 이 가계소득 구성표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의 가구가 2인 가구 전체 2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100이라고 했을 때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이라 치면 평균 잡아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80? 자, 숫자가 희미해서 계산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예. 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7, 80%. 자,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90%? 60%? 예. 93% 정도 됩니다. 93%. 우리나라 그러면은 전체 그 인구 중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근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만 명 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1200만 나왔습니다. 1200만. 자, 더 쓰실 분 안 계신가요? 예? 2000만. 예, 2000만 비슷합니다. 1980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예요. 그죠? 자, 노동자가 거의 2000만에 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애들이나 아주 연로하신 분은 노동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 빼놓고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2000만이라는 건 노동자라는 거고, 가구의 소득 구성을 봐도 근로소득이 93%,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버는 돈이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그렇게 땀 흘려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 경제 활동하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려면 이 구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어떤 현실에 어떤 임금을 받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고용돼 있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에서 200만 원, 월 2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건 합산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예, 43% 대단하십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 43%가 200만 원, 월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굉장한 비율이거든요. 이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고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데 실제로 월 200을 못 버는 사람이 43%나 됩니다. 그러니 가계나 또는 노동자 개인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떤 세상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차원에서도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까 잠깐 스쳤다가 지나갔는데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저는 강의하기 이게 더 훨씬 편해요. 자, 대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 몇 프로일까요? 2% 나왔습니다. 2%보다 좀 더 쓰실 분 없어요? 5%? 네, 한 20% 됩니다. 20%.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기업은 삼성, 현대, 기아가 아니에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법상 대기업이라고 그럽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에 20% 만들어냅니다. 그럼 나머지 80%는요.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이 대기업, 300인 미만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80%는 중소기업이 고용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대기업 임금이 100%라면 우리나라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은 몇 프로일까요? 50% 나왔습니다. 또 있으세요? 계속 대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30%요? 60, 43%입니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 평균은 43%. 고용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80대 20인데 중소기업이 80%인데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대기업 임금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43%고 일자리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그랬을까요? 1980년대에는요. 90%대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이 90%대였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는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돼요. 굳이 대기업 갈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 가도 돼요. 왜? 임금이 똑같고 오히려 승진기회는 더 많고. 그죠? 그래서 내가 대기업 가야 돼라는 목표로 책상 위에 앉아있을, 책상 위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만 고민하면 돼요. 난 어느 직장에 가는 게 좋아? 난 기타 만드는 공장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직업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것만 결정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떨어지더니
2014년에는 52고 2017년에 발표한 OECD 발표에 따르면 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업에 안 가면 20%의 대기업 일자리에 안 가면 절반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외국도 그럴까요? 독일은 80%입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임금에. 영국은 85%입니다. 프랑스는 90%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기업을 안 가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100%가 다 좋은 일자리니까. 임금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잘 안 갑니다.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내가 대학 가서 대기업 갈 것도 아닌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만 안 다음에 바로 그냥 갑니다. 그 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에 그냥 가요. 그러면 근로시간도 짧고 임금은 대기업하고 비슷하고 승진 기회도 많고 대우도 차별도 안 받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아까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민이 삶의 여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거 보면은 청년들은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모든 정신이 거기 팔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위에 누가 아파하는지,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를 살피거나 또는 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살피거나 행동으로 나설 여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에 못 갑니다. F학점 하나라도 나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 때만 해도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졸업할 무렵에 IMF가 터져가지고 인생 망쳤는데 저희 선배들은 깜빵에 갔다도 취직이 됐었어요. 91학번, 90학번 정도는. 80년대 후반 학번들까지. 그런데 93, 94부터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취업 연령 제한 있고 그다음부터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는데 그때 군대 갔더니 반찬 개수까지 줄여버리더라고요. IMF라고. 근데 그 뒤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취업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은 진짜 학점 하나에만 기스만 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힘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스펙을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뭐 어학연수다, 유학이다, 뭐 각종 이상한 활동들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라도. 무슨 뭐 UN 무슨 기구에 갔다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전 국민도 뭔가 살필 여유가 없지만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청년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눈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명이 비정규직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2.8%거든요. 대부분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1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우리보다 더 각박하고 우리보다 더 치열하고 우리보다 더 노동권이 보장 안 된다는 미국은 3명이에요. 미국보다 저희들이 더 정규직 전환 비율이 떨어집니다. 3년을 지나면 10명 중에 몇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까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로서는 비정규직에 가는 순간 거기를 발로 딛고 뭔가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덫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못 갑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에 비정규직 들어갔다. 이건 진짜 암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졸업도 길게 졸업도 미루고 뭐 하면서 아르바이트 뛰면서라도 스펙도 쌓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이 정도면 청년들이 돌 들고 나올 태세가 돼야 되는데 조용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저임금 비율 높고요. 또 뭐가 있냐? 지금 전체적인 국민이 각박한 거 얘기했고요.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이 어렵고 또 임금 격차가 크고 해고가 자유롭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발달한 게 뭡니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 좀 다니다 나와서 뭐 해요? 예? 자영업이란 고상한 용어를 쓰지만 치킨집, 피자집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26.8%나 돼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식당을 기준으로 들면 우리나라 식당이 인구 대비 식당 수가 미국의 7배입니다. 자, 이렇게 많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은 뭐죠?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고 경쟁에서 패배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군데 정도가 자영업을 문을 쫙 열면 3년이 지나면 몇 군데가 망할까요, 우리나라? 어떻게 알았죠? 3년이 지나면 7군데가 망합니다. 암 환자의 최근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암 환자가 3년 지나서 사망할 확률보다 자영업자가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점포 한 군데당 3천여만 원의 추가 부채를 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폭탄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의 부채도 또 하나의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부채가 많아져서. 자, 자영업자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또 나옵니까? 여러분 뭐 세월호 문제 더 얘기하면 가게 주인분들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십니까? 어때요? 싫어하시죠? 왜 싫어하십니까? 장사 안 된다고. 데모하면은 사람들이 가게 주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와 오늘 대박 났다 이럽니까? 아니면 아 저 새끼들 때문에 또 공쳤네 이렇게 합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왠지 그나마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 열고 온몸이 그 갈아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망할 뚱 말뚱인데 손님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되는데 집회 있고 교통 막히고 이러면 걱정부터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노했었던 문제들은 해결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느꼈던 그 분노의 원인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도 미안함을 느꼈어요. 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무관심이 사실은 이런 원인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지금도 뭔가 우리가 관심을 여기다 쏟아붓고 참여를 하고 이 분노의 원인이 됐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걸 꼭 악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삶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인데 정말 어렵다. 전체적으로 봐도. 각박하다. 더 쪼개서 보면은 80%의 일자리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정말 대기업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도 못한 그런 덫처럼 돼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자주 만나는 가게 상점 주인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각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뭐 나눠서 얘기할 필요 없죠. 다 여기 계신 분들 얘기예요. 저는 한 2년간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나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게끔 저거 문제 있으니까 거리에 나오든지 저거 문제 있으니까 나와서 뭔가 얘기하고 또 뭐 세월호 가족분들이 서명 받고 있으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한 50%, 52% 정도 됐단 말이에요. 대기업 임금에 비해서 중소기업 임금. 지금은 43%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죠? 언론을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잡고 뭐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보통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바로 자거나 아니면 수다를 좀 떨다가 그냥 자는데 어제는 괜히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안산에 박인환 목사님이 책 받침대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받침대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자기 전에 잠깐 책을 더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파스칼이한 문구인데 파스칼이한 말인데 그동안 우리는 정의로운 것을 강화시키지 못해서 강한 것을 정의로 여겼다. 강한 것을 정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한 것, 기존의 질서, 뭐 우리를 힘들게 만든 여러 가지 현실들이겠죠. 그거를 그냥 정의로 믿어왔고 만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공정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제 얘기 좀 마치고요. 저한테 허용된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 관련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편하게 뭐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예. 오늘 질문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임금 소득이 93%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맥코이가 그 한국의 그 민간자 국책 산업에 대해서 대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맥커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외국 그 투기 자본에게 주지 말고 국민 위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포스코가 처음 주식 갈 때 국민주처럼 그렇게 국민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이자 소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문제만 지적을 했지만 저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유럽이나 뭐 심지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오늘 방한하신 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도 각종 우리나라가 보고 배울 만한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 해결할 만한. 뭐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잠깐만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있는지랑 의원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11월 23일이 되면은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건립하는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그 1기 특조위 기간 연장하는 법을 그 1기 특조위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뒤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2기 특조위 건설하는 법을 지정을 해놔서 그 기한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좀 쓰고 있어요. 표대결이 당연히 벌어질 겁니다. 표대결이 당연히 벌어질 거고, 그리고 또 내용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했을 때는 새누리당이었어요. 자한당과 바른당도 아니었고, 탄핵도 안 됐었고, 5월 대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3명 추천하고, 그 당시 야당이 6명을 위원을 추천하는 걸로 만들어놔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기억하시고 싶고 뭔가 행동하시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23일 날 법이 통과되는 것을 위해서 뭐 많은 말씀을 좀 하고 다녀주세요. 트위터도 좋고 기사의 댓글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뭐 얘기해도 좋고, 광화문이나 지금 이런 데서 집회도 관련되는 집회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참여하셔서 같이 외쳐주셔도 좋고,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합니다. 당장은.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신경을 그걸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2기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네. 어떻게 의원님 질문 하나 더 하나 한 분만. 더 받으면 되겠다. 여기 학생 질문 어떻게 누구? 예, 예, 우리 학생. 고등학생. 네. 예. 그 마지막에 책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그 기존에 좀 잘못되어 보이는 것들이 정의를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정말 정의로운 것은 약간 저희가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잘못된 것들에 좀 물들이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바른 정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주변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어떤 계신 것보다는 주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씩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나름대로 좋은 행동이 사회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과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요즘에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상정을 해왔잖아요. 근대 이후에 독립된 인격체고 독립된 두뇌와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네트워크형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에 성체가 될 때까지 가장 긴 시간이 드는 동물이 뭘까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체, 어린이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죠? 공동체의 보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유적인 존재, 인류라는 그 유적인 존재가 애초부터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고 진화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규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국민국가 수준이고 이제 막 지구상에서도 완전히 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터미널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이 사람의 네트워크 가닥이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 있고 어떤 쪽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네라고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딴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 라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뇌과학자들은 정치의 의미를 굉장히 다운시켜서 봐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행위도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네트워크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 행동들이 미세하게 계속 쌓이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전환점. 어느 순간 전환점이 와서 이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인간들의 인식과 또 개념과 사회에 대한 은유들이 바뀌면서 사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라고 그랬죠. 또 만들어 영향을 줘서 사람들 꼬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바뀌겠죠, 그죠? 물론 이런 행동들 중에는 아주 고도로 순도 높은 정치적 행위도 있어요. 투표, 정당 가입 이런 거 계속 굉장히 순도가 높은 정치적 행위인데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되죠. 근데 순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서 꾸준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상식도 바꾸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꾸고 하는 식의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면은 미안할 일이 없다. 다음에 참사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참사가 혹시나 일어나도 내가 미안하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4.16 시대적인 신도가 깨어있는 시민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